그러면은 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주제가 너무 거창하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 알려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진 않고 저희가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멀리 오셨으니까 거의 1시간 꽉 채워서 이야기를 할 거고 간단하게 이제 영지 증명에 대해서 컨셉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영지익 증명이 크게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랑 이제 확장 솔루션에 많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도입이 되면서 영지익 증명이 어떤 꼴로 발전이 되어 갔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영지익 증명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면 그냥 되게 가볍게 들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애스트랙하게 구성을 했어요. 그냥 저런 식으로 알고리즘들이 발전해 왔고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지 정도를 되게 가볍게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영지익 증명 자체가 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사실 개념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약간 트렌드 분석? 앞으로 영지익 증명을 도입한 블록체인들을 볼 때 뭐 이런 키워드를 좀 같이 보면은 의미가 있겠다라던가 아니면 용어 같은 거 볼 때 조금 더 익숙하게 보실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확장 솔루션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 이외에도 영지익 증명이 어디에 도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은 사실 영지익 증명이라고 검색만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제 이 그림은 이제 알리바바 동굴이라고 하는 건데 영지익 증명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두 개로 나뉘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인터랙티브 영지익 증명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이제 non 인터랙티브 영지익 증명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먼저 non interactive, 먼저 그 상호작용을 하는 영지익 증명 시스템을 보면 간단하게 보면 이 밖에 있는 사람이 검증자라고 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증명자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목적은 이 검증자는 이 증명자가 이 동굴 가운데에 있는 이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증명자가 검증자한테 가서 이 비밀번호는 1, 2, 3, 4야 라고 알려주고 검증자가 이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1, 2, 3, 4를 검색해보고 문이 열리면 증명자는 올바른 비밀번호를 알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이 증명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검증자한테 알려주기 싫어요. 네, 알려주기는 싫은데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증명 시스템을 구축이 되었냐라는 건데 먼저 증명자가 동굴에 들어갑니다. 갈래가 두 갈래로 나뉘죠. A랑 B. 둘 중에 하나 랜덤하게 들어가요. 랜덤하게 들어가면 이제 검증자가 들어와가지고 A나 B 둘 중에 아무 통로 나와 하고 랜덤하게 딱 꼽아서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증명자가 지금 B로 들어갔는데 검증자가 이제 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니까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는 상태로 이제 A로 나와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증명자 입장에서는 이 문을 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나오라는 곳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검증자 입장에서 증명자가 나오라는 통로 나왔다 하면은 너 비밀번호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우연하게 지금 증명자가 B로 들어갔는데 검증자가 B로 나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와라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모른 채로 이 사람이 나오라는 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비밀번호를 몰라도 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한 1000번 정도 반복했다고 봐볼게요. 1000번 반복을 했는데 이 증명자가 검증자가 나오라는 통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볼 때 이제 증명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 같아. 1000번이나 다 내가 나오라는 통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너가 비밀번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비효율적이에요. 실제로 구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두 개의 주체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교환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너무 사용되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한 3년 뒤에 나왔던 모델이 이 non-interactive 영지 증명 시스템이에요. 이건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한데 이 non-interactive GKP 시스템에 그냥 증명자가 자기 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증명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럼 이 증명을 검증자한테 보내요. 검증자는 이 증명을 보고 이 사람이 입력한 값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증명에 대해서 검증만 했을 때 true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구나. 혹은 false가 나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non-interactive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인터랙티브 GKP는 아까 말했던 증거인 프루프를 여러 번 교환을 해서 이 증명자가 올바른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넌 인터랙티브는 이제 최종 증명을 딱 한 번만 전달을 해요. 그래서 증명자가 올바른 값을 알고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검증한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구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넌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다 도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말하게 될 모든 알고리즘은 이 인터랙티브가 아니라 넌 인터랙티브 영지 증명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영지 증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트랜잭션은 그 Gcash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있는 약간 이더 스캔처럼 트랜잭션을 보여주는 웹사이트예요. 그 트랜잭션 스캔 같은 거를 보여주는데 이제 거기 트랜잭션의 스캔을 보면은 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값이 비어 있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운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지 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 없이 어떤 특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이 내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뭘 검증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누구한테 보낼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잔고가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블록체인 시스템 자체에서는 내 100만 원짜리 나 100만 원을 송금할게라는 거래를 처리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난 잔고가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가려버렸어요. 암호화로 내가 잔고가 얼마 있는지 내가 얼마를 보낼 건지 다 가려버렸어요. 그럼 블록체인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얼마를 보내라고 한지도 모르겠는데 잔고가 그만큼 있는지도 모르겠어. 가 되잖아요. 근데 영지 증명은 여기에 조건을 달아줘요. 영지 증명에서 이걸 증명을 하면 내가 보내려는 돈보다 내 잔고가 더 많다라는 거를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는 트랜잭션이 가려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영지 증명이 이제 참이면 이제 true가 나오면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도 유효한 트랜잭션을 확인을 해서 트랜잭션 처리해 줄 수 있다. 그걸 통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크게 대표적인 게 3개 정도가 있어요. 지캐시랑 모네로랑 아즈텍. 이 3가지 다 이제 넌 인터랙티브 영지 증명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종류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왜 종류가 다르고 어떤 게 가장 좋은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지캐시는 사실 블록체인에서 영지 증명 거의 처음 도입한 프로토콜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GK 스나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암호화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이 스나크의 특징은 트러스티드 셋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트러스티드 파리. 이 트러스티드 파리가 뭐냐면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데 좀 도와주는 제3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증명 생성이랑 검증에 필요한 약간 재료를 사전에 만들어서 증명자랑 검증자한테 각각 줘요. 그래서 증명자랑 검증자는 이걸 받아서 증명을 좀 빨리 그리고 작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검증자한테 이 증명을 전송을 하면 검증자는 이 증명을 여기서 받은 어떤 특정한 재료로 좀 빨리 검증할 수 있게 좀 더 효율성을 높인 프로토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네로인데 모네로는 지캐시가 사용하는 거랑 좀 다른 알고리즘을 써요. 이거는 블랙프루프라는 건데 가장 큰 특징은 아까 말했던 제3자인 트러스티드 셋업이 없어요. 그럼 트러스티드 셋업이 없으면 저희가 재료가 없잖아요. 이 증명이랑 검증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그거를 도와주는 게 아까 트러스티드 셋업을 만들어주는 공통된 재료라고 했는데 그 재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둘이 조금은 소통을 해야 돼요. 이제 프로버랑 버리파이어가 사전에 좀 메시지 교환을 해서 그 재료를 좀 만든 다음에 최종 증명을 생성을 하고 그 증명을 검증자한테 보내서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터랙티브랑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건 뭐냐면 아까 인터랙티브는 어떻게 보면 최종 증명을 여러 번 전송을 해서 확률적으로 검증한다면 얘는 그냥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통신을 몇 번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사전에 통신을 하면은 좀 검증의 복잡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하는데 좀 비용이 들고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즈텍인데 아즈텍도 이제 GK 스나크를 써요. 근데 이 트러스티드 파리가 조금은 달라요. 이거 유니버셜 트러스티드 셋업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 조금 중요해서 뒤에 쪽으로 보면은 이제 스나크라는 게 사실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뭐 GK 스나크가 사실 여러 종류를 커버하는 카테고리고 이 스나크의 특징은 트러스티드 파리가 있다. 그리고 이 트러스티드 파리가 미리 재료를 만들어서 건네줘서 이 증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성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영지 증명 시스템은 그냥 스나크의 종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디켓시는 그 스나크 중에서 그로스16이라는 걸 쓰고 아즈텍은 플렁크라는 걸 씁니다. 이제 그로스16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증명의 크기가 좀 작아요. 증명의 크기가 좀 작으면 검증도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증명의 크기가 작고 검증이 매우 빠른데 여기 보이는 서킷이라는 걸 이제 영지 증명 공부하시다 보면 많이 만날 텐데 이제 이거를 그냥 어떤 체크리스트, 어떤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내 잔고가 내가 전송하는 양보다 맞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들이 있죠. 그런 조건이 달라지면은 이 트러스트 셋업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 아까 재료를 계속해서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플렁크라는 거는 이제 유니버셜 셋업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 조건이 바뀌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이 시스템 하나 딱 만들 때 맨 처음에 딱 한번 만들어 놓고 이거 계속 써요.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이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트러스트 셋업이 트러스트 파리라는 이 제3자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블록체인에서는 센트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생겨요. 근데 이제 둘 다 있긴 한데 딱 초기에 한 번 만들면 땡인 거랑 그거를 연산할 때마다 만들어야 되는 거는 센트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좀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플렁크가 가지고 있는 유니버셜 셋업이 조금 더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근데 원래 이게 플렁크가 먼저 이 유니버셜 셋업을 제안한 게 아니라 이제 19년도에 소닉이라는 알고리즘을 먼저 이걸로 제안했어요. 근데 소닉이 우리는 한 번 트러스트 셋업을 만들면 변경하지 않아도 돼. 서킷에 의존하지 않아. 했는데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증명 생성이랑 검증 시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거의 못 썼어요. 지금 쓰는데 거의 없고요. 근데 이게 플렁크가 아즈텍이라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여기서 소닉이라는 소닉으로 제안된 이 유니버셜 셋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증명 생성이랑 검증 시간을 확 줄여버리면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쓸 것 같아라는 아이데이션 출발을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플렁크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지금 페이지 하나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로시스틴 그리고 블랙 프루프 그리고 플렁크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렇게 알고리즘 세 개를 얘기를 드리면 항상 나온 질문이 그래서 세 개 중에 뭐 써야 돼요? 뭐가 제일 좋아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대답이 그럼 원하시는 거 쓰시면 돼요. 왜냐하면 트레이드오프가 다 있어요. 이제 그로시스틴이나 플렁크 같이 이제 스나크 계열들은 센트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있는 대신에 검증이랑 증명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근데 블랙프루프는 검증이랑 뭐 증명 생성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트러스티드 셋업이 없잖아요. 센트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적으니까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블록체인에 어떤 게 어울리는지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플렁크가 그로시스틴보다 엄청 차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성능은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성능이 너무 중요하다. 트러스트 셋업이 계속해서 연산을 해서 센트럴라이제이션 이슈가 있어도 성능이 제일 중요하다면 크로시스틴을 쓰시라고 얘기할 것 같고, 근데 나는 블록체인에 이제 그 사상을 저버릴 수 없어. 난 무조건 센트럴라이제이션 이슈를 없앨 거야라고 한다면 비용을 좀 더 지불하고서라도 블랙프루프를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맞춤형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GK 롤업이랑 GK EVM을 쓰는 영지의 증명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폴리곤 헤르메즈. 어제 폴리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폴리곤이 확장 솔루션에서 영지 증명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은 저희가 사실 블록체인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TPS잖아요. 왜냐하면 TPS가 좀 떨어진다 하면은 뭐 디파이 썸머 때처럼 갑자기 트랜잭션이나 처리량들이 몰려오면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확장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디어가 근데 100개를 온체인에서 다 생성하고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또 몰리면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TPS가 너무 떨어진다. 근데 그럴 거면 그냥 온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을 만들지 말고 오프체인, 레이어 2나 뭐 그런 오프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을 만들고 미리 처리를 해버리자 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죠. 근데
이게 처리만 한다고 해서 온체인이 그걸 보고 그냥 업데이트 안 해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온체인에서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어디 딥에서 가져온 걸 텐데 그냥 이걸 뭘 믿고 내 온체인에 있는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근데 검증을 하기 쉬운 쉬운 방법은 그 트랜잭션 100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다시 돌려보면 돼요. 연산이 제대로 되는지.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확장 솔루션 쓰는 의미가 없죠. 비용이 그대로 들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연산해서 값을 결정해서 오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영지 증명 하나 끼는 거예요. 영지 증명이 껴서 내가 이 100개 트랜잭션을 하나로 압축을 했는데 이 100개 트랜잭션이 다 올바른 트랜잭션이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올바른 값으로 계산이 됐어. 그러니까 너 업데이트 해도 돼. 이게 참이면. 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이 영지 증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사실 프라이빗 블록체인 얘기하면서 뭐 그로스익스팅도 소개하고 소닉도 소개하고 했는데 사실 플렁크를 제일 소개하고 싶어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이제 플렁크가 GK EVM에서 제일 가장 주목해야 되는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저 이제 영지식 증명 공부 시작할 건데 하나만 보고 싶어요. 뭘 보면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플렁크를 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아즈텍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이제 얼마나 유명하고 많이 쓰이고 연구가 되냐면 플렁키시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플렁키시는 플렁크라는 영지 증명 시스템 기반의 또 다른 알고리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플렁크랑 룩업 테이블 합친 피룩업, 뭐 커스텀 게이트를 합친 퍼워 플렁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연구가 되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GK EVM에서 얘기할 거는 이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룩업 테이블, 커스텀 게이트, 리커전 CKP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왜냐하면 이제 영지식 증명 알고리즘이 보통 누가 더 빨리 쉽게 증명을 만들고 검증을 하냐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GK EVM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영지식 증명을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전히 중요한데 EVM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짜 제너럴한 연산들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럴한 연산들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냥 지금 솔리디티로 아무 컨트랙트나 짜서 올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트랜잭션 뽑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럼 제너럴한 연산에 대해서 영지식 증명을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도구랑 그 도구와의 결합 방법 그리고 설계 디자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지식 증명 같은 경우는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스태틱해요. 한 번 조건을 만들어 놓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못 바꿔요. 그 조건을. 근데 EVM은 내가 어떤 조건들이 지금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영지식 증명이 이것까지 지원을 하려면 영지식 증명 그 자체로는 안 되고 또 다른 도구들을 계속해서 추가해가지고 써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도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룩업 테이블 그리고 커스텀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 좀 얘기를 해볼게요. 룩업 테이블은 아마 엑셀을 다뤄보신 분이라면은 이 단어가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VLOOKUP이랑 뭐 HLOOKUP 이런 펑션들이 있잖아요. 이 룩업이 하는 역할이 내 조건에 맞는 어떤 값을 기존에 만들어진 값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이 룩업 테이블도 똑같아요. 이 룩업 테이블은 이제 증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값들을 미리 계산해서 올려놔요. 룩업 테이블이라는 거에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내가 증명을 생성할 때마다 그 룩업 테이블에서 값을 뽑아가지고 그 연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언제 사용이 되냐면 그 해시 알고리즘을 좀 아시면 편할 것 같은데 샤256 같이 이더리움에서 꼭 쓰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의 샤256 해시는 그 연산 과정을 보면은 똑같은 연산이 64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되게 연산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연산해야 되는 비중도 크고 많은데 이 값을 그대로 영지 증명 시스템에 넣어서 증명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너무 버거워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영지 증명 시스템이 이 해시 연산을 감당을 못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필요한 값들을 미리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밖에 계산해서 이 룩업 테이블이라는 데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영지 증명에서는 이제 원래는 이만큼 있었던 해시 연산을 이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프로프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이만큼의 연산에 미리 값들을 뽑아놓는 거예요.
그걸 이제 룩업 테이블한테 저장을 해놓고 이만큼 했던 연산을 요만큼으로 줄여서 영지 증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룩업 테이블을 쓰면.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SHA-256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에서 지원을 하지만 영지 증명에서는 그 자체의 연산을 그대로 증명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좀 연산들은 이 룩업 테이블을 사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또 다음은 커스텀 게이트인데 이 커스텀 게이트도 엄청 간단하게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아까 조건 같은 것들을 보면 문장이잖아요. 그냥 내 잔고가 내가 송금하려는 금액보다 많아라는 문장을 증명값으로 만들려면 이거를 먼저 수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항식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긴 다항식. 이 다항식이 가져야 하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곱셈이랑 덧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 게이트라고 하거든요. 곱셈이랑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입력값 두 개랑 아웃풋값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와이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와이어나 게이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 없이 그냥 영지 증명으로 증명을 만들려고 하면은 다항식이 필요한데 거기엔 좀 정해진 규칙들이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정해진 규칙을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커스텀 게이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여기에 입력값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제가 만들고 싶은 다항식이 좀 더 유연해지겠죠. 이 와이어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연해진다. 뭐 이런 장점으로 EVM 설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도구가 굉장히 잘 써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무조건 쓰면 좋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도 사실 값도 미리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고 어디다가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SHA-256 같이 이런 복잡한 연산을 룩업 테이블 쓰는 거는 훨씬 더 비용적에서 절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연산들이 있어요. 뭐 그냥 비트 레인지 체크처럼 2비트짜리 범위 안에 있어. 이 정도는 그냥 룩업 테이블 쓰지 말고 그 자체로 그냥 연산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커스텀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남발하면 그 증명의 크기가 좀 커져요. 더 안 좋아져요, 성능이. 그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 룩업 테이블이랑 커스텀 게이트가 되게 영지 증명으로 GK-EVM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좋은 도구인 건 알겠는데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하고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다음은 이제 리커시브 GK 프루프예요. 리커시브 GK 프루프는 앞에처럼 성능 좋은 영지 증명 알고리즘도 아니고 뭔가 좀 더 유연하게 설계하기 위한 도구도 아니고 얘는 약간 목적을 위해 설계된 영지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목적이 뭐냐면 검증 비용을 확 줄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GK가 사실 증명 생성하는 비용도 비싸요. 그리고 검증하는 비용도 비싸거든요. 근데 저희가 검증을 온체인에서 하잖아요.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에서는 연산 한 줄 한 줄이 다 돈이에요. 그러면은 검증해야 되는 연산이 되게 많으면 그게 다 비용으로 직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오프체인에서 증명을 100개를 만들면 100개 전부 다 온체인에서 검증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 100개도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압축을 하면 내가 그 압축한 거 한 개만 검증을 하면 100개의 증명에 대해서 또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다. 100개의 증명도 잘 만들어진 증명이다. 라는 거를 가져갈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냥 한 번 검증으로 100개를 다 검증해 버리는 거니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영지 증명 알고리즘이에요. 용도 중에서 이제 검증 시스템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지 증명 시스템이 이제 재기적 영지 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폴리곤에서는 플러기2가 이 재기적 영지 증명 시스템에 해당하고 이제 GK-EVM 만드는 팀 중에 하나가 스크롤이라고 있거든요. 이 스크롤의 헤일로2가 이 재기적 영지식 증명을 잘 만들도록 설계된 영지식 증명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폴리곤, 스크롤, GK 싱크가 다 지금 GK-EVM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나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번에 오픈소스화 시키면서 정말 궁금해가지고 저희 팀 내에서 돌려보고 다른 랩실에 부탁해서도 지금 폴리곤이랑 스크롤의 GK-EVM을 다 돌려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공유드릴 수 있는 결과로는 논하기 너무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그로시스틴이나 블루프루프나 소닉이나 플랑크 같은 경우는 좀
성능에 대한 지표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면, 그러니까 이게 싸면 좋은 거, 이게 빠르면 좋은 거, 이게 있는데 이제 GK EVM 같은 경우는 룩업 테이블이나 커스텀 게이트들을 얼마나 잘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고 또 이런 메모리 부분에서 오버헤드를 얼마나 줄였는가가 설계에 되게 많이 영향을 끼쳐요. 같은 플렁크를 썼더라도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 각각에 대한 도구들의 설계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제 폴리곤을 한번 돌려봤어요. 근데 지금 폴리곤이 한 번 부를 때 416GB가 돌아도 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테라에서 3TB짜리를 메모리 액세스를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다 못 돌렸어요. 스크롤 같은 경우는 돌아가요. 그리고 폴리곤보다 더 적은 메모리랑 연산 시간을 가지고는 있는데 근데 스크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만들었어요. 되게 일부분만 돌아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폴리곤 같은 경우도 사실 폴리곤을 돌리면서 얘들은 이 메모리 비용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토큰으로 하려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아마 GK EVM을 계속 설계를 하면서 최적화를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세 개 중에 뭐가 좋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무슨 플렁크나 그로시스틴을 썼다고 해서 얘는 좋고 얘는 나쁘다가 아니라 이젠 진짜 최적화랑 디자인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한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이랑 스크롤 GK EVM 돌린 거는 아마 리포트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영지 증명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오고 있고 요즘 봤을 때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미 영지 증명을 잘 알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너무 당연한 얘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럼 영지 증명이 지금까지 프라이버시 블록체인이랑 확장 솔루션에 대해서 도입이 됐는데 과연 다음엔 뭐가 도입이 되면 좋을까? 영지 증명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영지 증명 공부한 지가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영지 증명을 계속 공부하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서 드는 생각이 영지 증명은 약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을 해서 표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걸 또 디센트럴라이제이션해서 어떤 문제가 거기서 또 터지면 또 이걸로 막고 약간 중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느낌으로 많이 논의가 되잖아요. 근데 확장성 솔루션이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플라즈마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플라즈마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지? 뭐 옵티미즘의 프로드 프루프가 나왔을 때 얘들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어떻게 슬래싱을 줄래?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GK가 딱 나오면 표준이 돼요. 약간 GK가 딱 나와서 이 문제는 우선은 밖에서 다 처리하고 증명값을 만들어가지고 온체인에서 검증해서 오케이 하면 그러면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표준을 만들어주는 도구인 것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영지증명의 블록체인에서 이런 표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그럼 영지증명이 다음 표준으로 제시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거를 덱스의 거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이 금융이면 암호학이 아니라 금융인데 전공이 금융이어서 그런지 사실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때 약간 기시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도로 다이를 사고 싶을 뿐인데 거래하기 전에 잔 걱정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검열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MEV를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원했던 가격대로 거래가 안 돼서 슬리피지가 많이 부담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무슨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좀 덜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 시장이 사실은 거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고 이 시장이 고도화가 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당연시되면 안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표준을 영지 증명으로 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EV 레스턴트 얘기를 하려고요. 저는 이 MEV라는 문제를 영지 증명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사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만 하면 이제 MEV라는 게 왜 생기냐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트랜잭션이 블록에서 처리되기 전에 공개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 트랜잭션들을 보고 내가
좀 유용한 아니면 나한테 좀 유리한 방법대로 순서를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봇들은 그거를 보통 가스비로 하고, 마이너는 애초에 자기들이 블로그 생성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트랜잭션만 골라 담아가지고 순서대로 담아서 내 트랜잭션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되겠죠. 뭐 내가 타겟을 하고 있는 트랜잭션의 앞에 있던가 아니면 양쪽에 끼워가지고 샌드위치 어택을 하면 제가 원하는 이익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가장 단순하게 자 MEV를 이제 막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심플하게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트랜잭션을 가리면 돼요. 트랜잭션 암호화 해버리면 돼요. 유저가 그냥 마이너한테 보낼 때부터 트랜잭션 암호화 해버리면 MEV가 원천으로 차단돼요. 왜냐하면 트랜잭션 내용을 모르니까 내가 오더를 그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있어도 내가 트랜잭션 내용을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순서 결정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랜덤으로 하게 되니까. 그래서 MEV는 차단돼요. 그러면 이제 해결. 아니죠.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던 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게 그 mem풀을 막아버리거나 그냥 암호화를 해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이제 트레이드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좋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서 이더를 살 거예요. 근데 이더를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이제 유니스왑도 있고 스시스왑도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디를 골라야 하나라고 딱 봤는데 얘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풀 스테이트를 몰라요. 그래서 얘한테 거래를 하면 내가 지금 1,000원에 이더를 살 수 있을지 10만 원에 이더를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 사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MEV는 해결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거래의 사용성이 떨어지는데 이 MEV가 무슨 소용이에요. 무슨 거래가 돼야지 MEV가 공사를 하지. 그래서 이거를 트랜잭션이 공개가 되지 않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사용성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왔던 아이디어가 그러면 MEV가 일어나기 어려운 시점을 한번 보자. MEV가 일어나기 어려운 시점은 딱 이때예요. 트랜잭션 처리 순서가 결정됐을 때. 그때는 이제 가스비를 해도 못 돌려요. 왜냐하면 블록을 이미 구성을 해가지고 던져놨는데 그때면은 이제 MEV를 일어나기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트랜잭션 처리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암호화가 돼 있어요. 유저가 암호화해서 던져 트랜잭션을. 그리고 트랜잭션 처리 순서가 결정된 이후에 자동으로 트랜잭션 내용이 공개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서가 결정이 된 다음에 공개가 되는 거니까 우선 MEV는 막았죠. 순서가 결정되기 전에는 공개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자동으로 트랜잭션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은 사용성도 그대로 유지하죠. 계산도 할 수 있고 검증도 할 수 있고 연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풀이 다 공개가 되니까 유저들은 자기가 유리한 풀에 가서 거래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해결이 됐어요. 이걸 이제 암호학적으로는 딜레이 인크립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딜레이 인크립션도 사실 영지식이 활용이 돼야 돼요. 어디 부분에서 활용이 돼야 되냐면 저희가 아까 프라이빗 블록체인 얘기를 했을 때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실제로 유효한 블록체인인지 그러니까 내 잔고가 내가 전송하려는 금액보다 많은지 없는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영지식 증명 썼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트랜잭션을 암호화했다. 그리고 트랜잭션을 정확하게 암호화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영지식 증명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지 않으면 유저가 그냥 계속 쓰레기 값을 보낼 수가 있어요. 도스 어택이라고 하죠. 계속 쓰레기 값을 보내가지고 이걸 그냥 보내요. 그래서 이 마이너 입장에서는 이 트랜잭션이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얘가 맞는 트랜잭션인지 아닌지 확인도 못하고 그냥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나중에 복화해서 딱 풀어보니까 이거 못 쓰는 거네? 한번 버리게 됐죠. 그러면 그런 악의적인 유저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도스 어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 두 가지를 증명할 수 있는 GKP 프루프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거를 PVDE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 딜레이 인크립션 아까 그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 트랜잭션 오더가 결정되기 전까지 암호하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복구한다라는 게 MEV를 막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이더리움 진영에서는 한 2년 전부터 액셉이 됐어요. 그냥 이게 근본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저희가 말한 것처럼 이 딜레이 인크립션은 영지 증명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네트워크가 굴러갈 텐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저희가 샤256이라는 게 영지 증명에 그대로 넣기 되게 어려운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이 딜레이 인크립션도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룩업 테이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딜레이 인크립션이 이 MEV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영지 증명으로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기하자라고 이야기가 됐던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이더리움 파운데이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거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받아왔고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PVD를 가지고 지금 덱스랑 레이어 3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VD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한 올해 5월에 이더리움 리서치에 올려놨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스킴인지.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이더리움 리서치에 가셔서 MEV 레지스턴트 GK 롤업이라고 치시면 이거를 읽으실 수 있고요. 핵심 알고리즘은 가려져 있지만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서 MEV를 막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영지 증명 계속 공부하면서 영지 증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 좋아요. 너무 의미가 있는데 근데 그럴 거면 솔루션 업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제만 해결할 거면. 저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밸류 캡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플래시봇이 사실 앞에서 소개해 주셨지만 MEV를 해결하는 애들은 아니거든요. MEV를 해결하진 않는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고 호응을 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돈을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익을 창출해 주니까. 저도 비즈니스를 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한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돼서 그 유저한테 밸류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 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백허라는 건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저희 솔루션이 MEV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센트럴라이제이션 이슈나 이런 게 없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백러닝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백러닝이 비나인 MEV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론트러닝이라는 샌드위치 어택은 어떤 특정 트랜잭션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데 이 백러닝이나 그리고 아비트라지는 어떤 특정 트랜잭션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더 유연하게 디파이 프로토콜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좋은 MEV라고 소개를 하는데 저희가 그 방식을 좀 차용을 합니다. 지금 이 트랜잭션 3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덱스 거래에서 슬리피지가 일어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MEV를 당할 때, 두 번째는 나랑 똑같은 거래가 위에서 우연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때 MEV가 아니라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랜잭션 1, 2, 3가 다 똑같은 거래를 진행을 해요. 이더에서 다이를 사요. 이더를 팔고 다이를 사고 이더를 팔고 다이를 사는데 이 덱스에 있는 AMN 구조로 인해서 이 트랜잭션 1이 부담하는 가격보다 이 트랜잭션 3이 부담하는 가격이 훨씬 커요. 왜냐하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하게 돼요. 트랜잭션 3이. 그걸 이제 슬리피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트랜잭션 4가 반대 포지션 위치예요. 다이에서 이더를 사요. 그러면은 1, 2, 3이 손해본 금액만큼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세 개의 트랜잭션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슬리피지 기회를 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얘들한테 다시 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유저분들은 덱스에서 거래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됐던 슬리피지를 저희 서비스에서 거래를 하면은 그 슬리피지 부담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저희가 반대 이익을 취해가지고 그 값을 다시 돌려주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 캡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저희는 MEV 원천 차단을 해서 트러스트 리스크가 없어요. 만약에 백러닝 하는 애가 트랜잭션 2에 자기 거를 꽂아놨어요. 그럼 샌드위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원천적으로 이 앞에 있는 트랜잭션 3개에 의해서는 누구나 MEV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PVD라는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순서를 결정할 때는 이미 암호화가 된 상태니까 백러닝이든 아니면 저희 서비스든 제3자든 다 상관없이 MEV를 못해요. 원천 차단한 상황에서 밸류 캡처를 해가지고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시간이 좀 남으면 저희가 지금 이 덱스랑 레이어 3 얘기를 좀 더 해드릴 것 같은데 아까 그 질문 중에 폴리곤이나 다른 레이어 2들이 MEV가 있냐 없냐 약간 이 질문 하셨잖아요. 폴리곤이나 다른 레이어에서도 자기들이 프로토콜에서 MEV가 발생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덱스를 폴리곤이랑 같이 만들고 있어요. 폴리곤 팀이 먼저 요청을 받고 저희가 원래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핵머니라는 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우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우승한 모델을 사실 폴리곤 위에서 돌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MEV를 받고 밸류 캡처를 하는 그 프로토콜을 만들어가지고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자기도 이제 덱스 거래했을 때 MEV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 잘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현재 저희는 그 덱스를
폴리곤 위에서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은 이 PVD라는 저희의 알고리즘이 MEV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확장하면 레이어 2나 레이어 3의 중앙화 이슈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중앙화 이슈에서 되게 고민하는 게 앞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센서링이랑 MEV거든요. 그러니까 내 트랜잭션을 검열하면 어쩌지? 내 트랜잭션을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나한테 손해를 입히면 어쩌지? 이 걱정을 한 명의 시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걔가 다 독차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를 만들겠다는 팀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그걸 항상 질문해요, VC들이. 야, 너네 그러면은 그 시퀀서나 밸리데이터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하면은 아,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MEV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그거가 결국 중앙화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팀들은 아, 우리 중앙화 이슈 있는 거 알아. 근데 이거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의 가장 큰 목적은 저는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 위한 컨센서스를 섞으면 확장성이 떨어져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뭘 얹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앞에서 영지익 증명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얹고 이런 과정 다 필요 없이 그냥 원천적으로 뭔가 표준을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거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GK 롤업이나 아니면 그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의 새로운 표준을 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 제안은 이 시퀀서라고 불리는 그 스케일러빌리티 솔루션의 마이너들이 한 명만 있어도 돼요. 그 한 명만 있어도 중앙화 이슈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센서링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MEV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실제로 제시를 하고 브릿지까지 설명하면 좋은데 어쨌든 브릿지까지 제시를 하는 모델을 지금 스타크웨어랑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